방금 소개받은 중국 연변대학교 경제연구소 안치섭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중국 연변대학교에 있으면서 중국 동북 삼성을 돌아다니면서 많은 것을 봤습니다. 많은 것을 보고 많이 느끼고, 특히 인민 문화부학부의 최국철 주석과 만나면서 연변에 있는 문학이라든가 예술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특히 그분이 저술하신 석정 윤세주라는 전기를 통해서 한번 독립운동에 대해서 새로운 눈을 뜨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국에 돌아와서 제가 우리 동제사 신한우 회장님을 만난 것은 불과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동제사를 통해서 예관 신규식 선생님을 알게 되었고, 짧은 시간이지만 나름대로 연구도 해보고 공부도 좀 하였습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발표하는 내용들은 여러분들께서 많이 아시는 내용도 있으실 테고 조금 모르시는 내용도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오늘같이 뜻깊은 자리에서 이렇게 기회를 주신 관계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전하면서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발표하는 동안 그 자료집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PPT 내용이 약간 너무 단촐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서 자료집의 내용을 보시면서 같이 발표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발표에서 크게 서론, 본론, 그리고 본론에서는 제1절 고국에서의 구국활동, 2절에서는 상해로의 망명, 3절에서는 신해혁명에 참여하고 중국 혁명가들과의 조우하는 부분, 그리고 4절에서는 동제사와 박털학원의 설립, 5절에서는 1차 세계대전 시기의 활동, 그리고 6절에서는 임시정부에서의 활동, 그리고 마지막에 돌아가기 전에 임시정부의 분열을 걱정하며, 그리고 마지막에 맺은 말을 통해서 짧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예관 신규식 선생님께서 동제사를 설립하기 이전과 그리고 1919년 상해 임시정부가 들어서기 약 10년 동안의 역사가 대한민국에서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다고 우리 신한우 회장님께서 몇 번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예관 신규식 선생님의 동제사 활동과 그 평가를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그 이전에 이 당시가 국제사회가 굉장히 혼란하고 사회로부터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일어났던 시기입니다. 1911년에는 중국에서 순문에 의한 신해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청왕조를 뒤엎고 새로운 국가를 만들겠다고 혁명이 일어난 시기고요. 1914년에는 세계 2차 대전이 일어납니다. 이 시기에 독일이 나치즘과 전체주의, 제국주의가 결합돼서 세계를 지배하려고 전쟁을 일으켰지만 결국은 아시아와 소련이 벌벌 떨었습니다. 이 시기에 1917년도 미국이 유엔에 가입하면서 전쟁은 독일의 패배로 끝나고 18년에 종식하게 됩니다. 1917년에는 러시아의 레닌에 의한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납니다. 2월 혁명과 10월 혁명을 통해서 세계 사회주의라는 뿌리를 심은 엄청난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 시기에 독립운동가들의 사상적인 부분이나 국가 체제가 다양하게 갈등을 겪는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18년에는 윌슨이 민족 자결주의를 제시합니다. 민족 자결주의는 자기 국가의 권리와 자주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시기에 제국주의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있던 세계의 수많은 식민 국가들이 독립의 꿈을 품게 됩니다. 대한민국의 독립지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919년에는 프랑스 파리에서 파리 강화회의가 열립니다. 이때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독립을 주장하고 입장을 밝히기 위해 참석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도 이걸 추진했지만 결국 참석하지 못하고 끝나게 됩니다. 이 여파를 몰아서 1919년 2월 8일에 동경에서 만세 시위가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 만세 시위를 시작으로 한국의 고구에 돌아온 그 청년 애국 지사들이 전국 각지에 퍼지면서 3.1 운동으로 연결하게 됩니다. 3.1 운동이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우리 회장님이나 관계자분들이 늘 말씀하시듯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져 생긴 것이 아니라 어떤 모태와 태동이 있었다. 그리고 이렇게 역사적인 배경이 뒷받침된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한번 발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직 선생은 1980년 1월 23일 충청북도 문의군 동면 계산리에서 아버지 신용과 어머니 최씨 사이에서 둘째 아들로 태어납니다. 그의 활동 시기를 크게 3단계로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911년 초에 중국으로 망명하기 전까지의 구국활동, 이기는 상해 망명 이후에 임시정부 수립 전까지 이 지역의 독립운동을 토대를 닦던 시기, 그리고 3단계는 임시정부 수립 이후 순국할 때까지의 시기로 다 살펴보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아까 그 국제정세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죠. 예관 신규식 선생의 어떤 일대기를 보면서 놀라운 한 가지 사실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1905년에 을산 늑역 당시 민영환이 자살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타복해 갖고서 음독 자살을 시도합니다. 하지만 가족들의 발견으로 인해서 목숨은 부재하지만 독이 워낙 강한 관계로 한쪽 눈을 실명하는 그런 일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눈이 약간 째든 듯이 흘려보는 듯한 눈빛을 갖게 되면서 자기의 호를 예관이라고 하게 됩니다. 1907년 군대 해산을 하게 되면서 또한 박승환이 자결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박승환이 자결할 때 자기도 군인으로서 국가를 지키지 못하면 군의 역할을 하고 불충이다 해서 자결로서 충전을 하겠다고 박승환이 자결할 때 예관 신규식 선생도 같이 따라서 자살하려고 했지만 동료들의 만류로 다 생명을 부지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한일합병이 발생하고 나서 또 한 번 자살을 시도하려고 했는데 그때 마침 대종교의 교주이신 창시자이신 홍암 나철 선생에 의해서 목숨을 부지하게 됩니다. 결국은 이렇듯 3차례에 걸친 그 독립을 위한 자결을 시도했지만 결국은 다 더 큰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목숨을 살아나게 됩니다. 하지만 임시정부에서 활동하던 시기에 1922년 임시정부가 혼란에 빠지는 시기, 이분이 이렇게 3번 동안에 자살을 하면서 느낀 것들이 뭐냐면 내가 목숨을 내놓으려고 할 때, 다른 사람들이 목숨을 내놓으려고 할 때 우리 민족들이 굉장한 단합력과 그 힘이 합쳐진다는 것을 몸소 체험한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임시정부의 분열을 막기 위해서 결국 25일 동안의 단식 끝에 결국은 목숨을 잃게 됩니다. 결국은 3번의 실패와 4번째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단합과 이를 통한 자주독립을 꾀하기 위해서 했던 것들이
목숨을 잃는 일로다 이어지게 됩니다. 예관 신규식 선생은 20살이 되던 해에 1900년 9월에 육군 무관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식 군인이 돼갖고 이제 활동을 하셨고, 육군 참위까지 올라갔고, 그리고 나서 일본 군대에 의해서 순종하게 조서를 보내서 강제로다 군대 해산 조치를 하게 됩니다. 1906년 1월 정상품에 위기에 오른 뒤에 그해 4월 시위대 제3대대에 배속되면서 부위로 진급하게 되지만 결국은 군대 해산을 통해서 군대에서의 그 일들은 모두 마무리를 짓고 계몽운동에 이제 힘을 쓰게 됩니다. 문중 인사들에 의해서 문중 학계 2개의 사립학교가 문정청 부근에 설립을 하게 되었고요. 1908년 5월 1차 총회에서 정식으로 영천학계의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절에서는 자료 참조하시면 상해로의 망명 부분입니다. 한의합병 조약이 있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살을 기도하였지만 호암 나찰 선생에 의해서 생명을 부지하면서 민족종교 대종교에 입단하게 됩니다. 이 시기에 가장 주된 구국운동단체인 신민회가 1910년 전부터 국외 독립기지 창설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천에 옮기던 시기였습니다. 해외 독립운동의 중심지가 그 당시에는 만주와 연해주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에 나가서 무력 투쟁을 했었고 우리가 그쪽으로 많이 이주해 가서 사회적인 안정이라든가 경제적인 안정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독립운동가들이 경제적인 지원이라든가 인력 공급에 있어서 독립운동가들의 인력 공급이 있어서 굉장히 유리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독립운동의 핵심은 만주와 연해주를 보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예관 신규식 선생님께서 1911년에 상해로 망명을 하시게 되면서부터 독립운동의 거점 지역이가 상해로 바뀌게 됩니다. 그 당시 신규식 선생님께서는 상해로 망명하기 전에 왜 상해로 망명했을까라는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상해는 그 당시에 국제사회 교류가 굉장히 활발한 지역이었었고 세계 열강들이 집중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국이라든가 프랑스, 독일 같은 강국들의 조차 지역이 있었거든요. 우리 아시다시피 치외법권 아시잖아요, 그죠? 대사관에 이런 치외법권 인정하듯이 그 속에서는 그 지역 안에서는 안정을 보장할 수 있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중국의 소문에 의한 신의 혁명이 꿈틀거린다는 얘기들을 다 듣고 있었기 때문에 중국의 그 당시 혁명단체들의 신문들이 한 몇 개가 있었거든요. 그걸 통해서 정보를 계속 듣고 있었고 신화혁명에 참가함으로써 대한민국 독립에 큰 우점을 차지할 수 있겠다는 그런 예견을 하신 것입니다. 중국 죄송합니다. 며칠 전부터 계속 목이 쉬어갖고 목소리가 안 나오는데 약국에 가서 약을 막 먹고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중국 혁명 동지들과 교류하게 되면서 신해혁명에 참여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교류 혁명가를 들자면 송교인이라는 분과 진기미 중국 공산혁명의 정신적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진기미, 그리고 신해혁명의 조직력을 가장 활발하게 뛰어난 조직력을 가지고 전략을 짰던 송교인. 하지만 공교롭게도 이 두 사람은 위안스키가 보낸 암살자에 의해서 둘 다 목숨을 잃습니다. 이런 와중에 신규식 선생은 전해오는 얘기에 의하면 송교인이 총에 맞아 목숨을 잃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3일 동안 눈물을 끊지 못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진기미
이 중국의 혁명가가 죽었을 때는 일제가 탄압이 굉장히 심했어 갖고서 중국의 어떤 혁명가도 찾아가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 위험을 무릅쓰고 찾아가 곡을 해서 중국에 널리 알려졌다는 그런 일화도 있습니다. 중국 혁명가들과 인사들과 교류하면서 그 당시 조성환 선생님과 함께 남경으로 가서 손문을 직접 회견하고 한국의 멸명을 호소한 뒤에 조국 독립에 대한 원조를 요청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 한국에 있는 유능한 젊은 인재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국외 교육을 알선하는 등 한국, 중국 학생회를 조직해서 이를 통해서 인재들을 모집하고 해외로 파견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4절 동제사와 박달 학원의 설립입니다. 첫 번째는 동제사의 탄생입니다. 독립운동가들도 중국 혁명의 진척에 자극되어 점차 상해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 노력으로 조국 강백의 뜻을 둔 청년들이 많아지게 되자 예관 신규식 선생은 1912년 5월 20일에 동제사 발기 결성하였습니다. 이때 같이 하셨던 박은식 선생님, 김규식, 신채호, 홍명희, 조소환, 문일평, 신건식, 조소환 이렇게 한 8분이 적극적으로 활동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명목상으로단 일제 탄압이라든가 감시가 심했기 때문에 인간의 침묵 융화라든가 간난 상구를 표명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구국 활동을 하는 그런 진정한 목표를 갖고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해외에도 지부를 많이 두었는데 러시아, 유럽, 미주, 일본 최전성기 때는 한 300명의 회원을 두었다고 합니다. 동제사의 정치적 성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동제사에서 조직된 최초의 독립운동 단체인 동제사의 성격은 첫째, 식민적 민족주의 사상, 시민적 민족주의 사상, 두 번째, 개량적 사회주의 사상, 세 번째, 대동사상을 정치 사상으로 하고, 네 번째는 국헌을 중시하며 민족주의적 역사관, 다섯 번째는 대종교의 교육적 신앙을 공통점으로 가졌다는 점입니다. 동제사는 상해에서 결성된 한국 독립운동 단체의 효시로서 단체 결성 및 이 지역에서의 독립운동 전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었으면서 동제사의 협력 단체인 신한동제사를 통해서 중국 혁명 세력의 지원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한중 협력단체의 결성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심 인물인 진기미와 송규인을 통해서 교류했었고 이를 통해서 중국의 신해혁명에 가담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신규식 선생이 중국의 혁명 세력과 협조체제가 구축되어 왔기 때문에 이것을 바탕으로 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후에 중국 혁명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뒷받침될 수 있었습니다. 박달학원의 설립과 교육활동에 대해서는 잠시 후 조병원 박사님께서 발제를 해주시기 때문에 그때 자세한 내용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1차 세계대전 시기의 활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915년 3월에 상해에서 결성된 신한혁명당도 국제정세를 독립전쟁로 실현을 위한 적기로 포착하고 있었기 때문에 해체된 기존 단체의 독립 역량을 재정비 결합하여 독립운동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자 조직한 것입니다.
다음은 그 신한혁명당 결성과 군사동맹 체결 계획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전전에 말씀드렸듯이 신한혁명당 결성은 1915년 3월에 결성되었습니다. 조직 구성은 건어패를 해산으로 상해로 이동한 이상소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고요. 상해 지역에 신규식, 박은식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요. 북경 지역은 유동열, 성낙현 이렇게 중심이 되었고요. 북간도에서는 이동희 그리고 민간회를 이끌었던 이동준 등이 합세해서 신한혁명당을 결성하였습니다. 이 신한혁명당은 그 전쟁 수용을 위한 군비 주둔을 보다 확고히 하기 위해서 각국의 원조를 취득하기 위한 외교적 수단으로 중국과 중한의방조약을 체결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조약을 통해서 한국이 혁명전쟁, 다시 말해서 독립전쟁이 발발할 경우에 중국 측이 군기나 병기를 공급한다는 취지의 밀약입니다. 신한청년단의 활동은 이후에 독립운동계에서 공화주의적 노선 이념으로서 정립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과 이후에 독립운동의 최고 기관으로 국내의 민주적 기반에서 정부가 조직되어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해준 역사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동단결 선언입니다. 신한혁명당 계획이 무산된 이후에 예관 신규식 선생은 박은식, 신채호, 조소환 등 14명을 위시해서 대동국보당을 조직하게 됩니다. 본부는 프랑스 조계 내에 명당 내에 설치하고 단장은 박은식 선생을 이 단장을 맡게 됩니다. 대동단결 선언문은 나타난 그 독립사상의 핵심 사상을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한 4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919년 3.1운동 이후에 임시정부가 수립될 수 있는 이론적 기초를 마련하였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국민 주권론을 주장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대동단결을 주장하였고요. 마지막으로는 독립운동 노선의 사회주의적인 입장을 수용하여 국제 정세를 능동적으로 활용했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 아까 말씀드렸듯이 1917년 소련의 볼셰비키 혁명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독립 인사들 중에 사회주의 노선을 가진 인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6절에서는 임시정부의 활동입니다. 민족 자결주의와 파리 강화 회의가 있습니다. 민족 자결주의는 1918년 11월 미국의 28대 대통령인 윌슨 대통령에 의해서 민족 자결주의가 주창되었고, 말씀드렸듯이 민족의 주권이나 결정은 스스로 결정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1919년 6월 28일에 파리 강화회의가 있었는데 신규식 선생을 위시한 많은 분들이 여기에 인사들을 파견하였지만 파리 강화회의에는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정부의 태동입니다. (3.1운동이) 대중화되는 과정에서 임시정부의 수립이 추진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8 독립선언 이후 3.1운동이 전개됐고 4월 1일에 임시정부가 공식적인 틀을 갖추게 됩니다. 그리고 4월 13일에 국내외 세계 각국에 정부가 설립되었음을 선포하게 됩니다. 다음은
임시정부 조직 당시에 관한 지사회 유일지라는 책에 보면 기록에 의하면 참여운동 세력 간의 갈등이 적지 않음을 보여주는 일이 굉장히 많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5개의 임시정부 안에 5개의 임시정부 외에 5개의 임시정부가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쭉 살펴보면 소련의 블라디보스토크의 대한국민의회가 4월 20일에 만들어졌고요. 서울에서 조선민국 임시정부가 4월 9일에 만들어집니다. 상해에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4월 10일에 만들어지고 13일에 국내외적으로 공포하게 됩니다. 월산 신의주에서는 신한민국정부가 4월 17일에 만들어지고요. 서울에서는 13도 대표가 모여서 국민대의 명의로 한성정부가 4월 23일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렇듯 임시정부 이외에 다양한 정부들이 들어서게 됐는데 이것들이 결국은 각각의 하나의 정부로서 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이 모여서 합의를 이끌어냅니다. 상해 임시정부에서 8월 18일부터 약 6회에 걸쳐서 회의를 하였고 이때 임시헌법 개정 및 정부 개조안을 통과시켜서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선임한 이후에 한성 정부를 그대로 승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9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새롭게 수립됩니다. 그 내각 구성원들을 한번 잠깐 살펴보면 대통령 이승만, 국무총리 이동희, 내무총장 이동영, 외무총장 박용만, 국무총장 노백린, 재무총장 이시영, 법무총장 신규식, 항무총장 김규식, 교통총장 문창범, 노동총판 안창호 이렇게 구성하게 됩니다. 하지만 임시정부 내부에서 지속적으로 다 계속 분열이 일어나게 되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이 사태를 수습하지 못하고 워싱턴에서 개최될 태평양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상해를 떠나게 됩니다. 태평양 회의에 파견하게 돼서 신규식 선생을 비롯한 이시영, 이동영 등은 태평양 회의를 한국 국권 회복을 위한 기회로 활용하고자 임시정부의 강요들 중심으로 해서 워싱턴에 의해 한국 대표단을 파견해서 대한민국의 주권을 되돌려주어 독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을 담은 요구서를 제출하고 적극적인 외교 활동을 펴게 됩니다. 그 시기가 지나고 예간 신규식 선생이 중국 신해혁명의 핵심이었던 신해혁명을 이끌었던 손문과의 만남을 하게 됩니다. 손문 선생과 만나기 위해서 광동 특사를 파견하게 됩니다. 그 모임에서 특사로 방문하게 된 요지를 전하고서 독립운동에 대한 원조를 요청하면서 임시정부에 마련된 호해조약 5개 조약에 대해서 재가를 청하게 됩니다. 그 5가지 내용을 간략히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호법정부를 중국 정통의 정부로 승인하고 아울러 그 원수와 국권을 존중한다. 두 번째, 대중화민국 호국정부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승인할 것을 요청한다. 세 번째, 한국 학생을 중화민국 분교에 수용하여 교육해야 된다. 네 번째, 500만 원을 차관으로 줄 것. 다섯 번째, 조차지대를 허락하여 한국 독립군 양성에 도움이 되게 해줄 것을 이렇게 5가지 조약을 전하게 됩니다. 이러한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배경은 예관 신규식 선생이 임시정부 수립 전부터 중국 혁명의 근거지인 상해 지역에서 기반을 두고 중국 혁명에 직접 참여하는 등 중국의 신해혁명에 대해 열렬한 지지를 아끼지 않고
물신양면으로 중국 혁명 지도자를 후원하였으면서 그들과의 혈맹 관계를 다져 나타난 데에서 찾을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광동에서의 외교 활동을 통해서 임시정부의 실체를 중국 정부가 인정하고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될 수 있었습니다. 7절은 임시정부의 분열을 걱정하면서 마지막 단락입니다. 태평양 회의가 1922년 6월 일본의 세력 강화와 국제정세의 안정이라는 방향으로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 결과 회의에 기대를 걸었던 많은 독립운동가들 지도부가 다시 한번 실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임시정부는 이걸 계기로 안팎으로 큰 혼란을 겪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아까 말씀드렸겠지만 5개의 지부가 결성되다 보니까 다양한 색깔의 정치 노선을 지향하는 세력들이 융합되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고비를 맞게 됩니다. 파리 강화회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임시정부를 규합하려고 했던 그 의도가 사실 무산된 것이라고 봐도 무관하겠습니다. 이 당시 1922년 3월 20일 신규식 선생은 모든 임시정부의 직위에서 사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유언으로서 유언을 남기고 약 25일간의 단식을 통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유언을 남깁니다. 마지막 유언을 남긴 말씀이 정부라는 마지막 말을 남기시면서 세상을 떠났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보다 세상을 등지면서 남은 동지들에게 대동단결을 촉구하는 의미 있는 말을 남기셨습니다. 예간 신규식 선생님께서는 독립운동가 중에서 학식과 문장이 뛰어나 사상체계가 서고 학문에도 조예가 깊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남긴 저작은 거의 선일되어서 존재하는 것은 한국헌과 시집인 암흑루가 전해질 뿐입니다. 매진만에서는 지금까지 신규식 선생님의 일대기를 쭉 살펴봤는데 결국 그렇다면 신규식 선생님께서 가지고 있는 사상은 무엇인가를 살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규식 선생님이 가지고 있던 사상은 첫 번째는 대종교의 영향을 받아서 조선민족의 시조이며 국조인 단군을 민족정신 한국혼의 모태로 여기는 단군 숭배 사상이 있습니다. 둘째는 조국 강복이란 민족적 과제에 대해서 대처하기 위해 구체적인 실현 가능한 영웅의 실상을 국사 즉 대화의 혼에서 찾고자 하는 영웅사관을 주창하기도 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그의 민족주의적 역사 의식이 한국혼 즉 대한의 혼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대한 독립의 운동 방향으로서 무장투쟁을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국가의 그 복원책으로서 국가민족주의를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규식 선생님의 사상적 측면을 봤을 때 5가지로 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결국 신규식 선생님은 선구적인 독립운동을 전개를 통해서 1910년대 상하이에서 독립운동을 주도해 나갔으며 이후에 임시정부의 수립과 그 활동터전 활동터전을 기반으로 마련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독립운동에서 기여한 바가 매우 크며 아울러 한국 독립운동사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입니다.
공부하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여러 가지 인터넷이나 책자들에 있는 자료를 참고해서 준비했는데 전체적인 맥락에 있어서는 많은 부분 계신 분들도 공감하리라 생각합니다. 좀 아쉬운 부분은 그 당시 좀 신규식 선생님을 먼저 일찍 알았으면 중국에 있는 동안 중국의 자료들을 많이 좀 보충해서 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점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다시 많은 분들이 모인 앞에서 국제사회의 자료들을 같이 첨부된 신규식 선생님, 예관 신규식 선생님을 재조명하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